서울중앙지검의 에이스 권도현 검사는 지옥 속을 운전하고 있었다. 그의 BMW가 질주하는 도시의 밤은 화려한 불빛 대신 그의 머릿속을 태우는 분노의 불길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그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증거물, 노란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그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자존심을 난도질한 칼날이었다. 봉투 안의 사진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악의적이었다. 그의 아내, 소아과 의사 한지원, 그녀가 낯선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다정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이는 모습.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그가 아는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눈에 교활하고 음탕한 배신자의 미소로 비쳤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였다. 그는 증거를 믿었고 눈앞의 증거는 그녀의 죄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다.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안식처였다. 치열한 검사 생활에 지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미소는 그의 유일한 치유제였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헌신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랬기에 배신감은 더욱 컸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뒤엉켜 폭발하고 있었다. 검사로서의 냉철함은 사라지고 상처 입은 한 남자의 원초적인 분노만이 남아 그를 집으로 이끌었다. 같은 시각 한지원은 막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고된 하루였지만 그녀는 잠든 딸 수아의 얼굴을 보며 모든 피로를 잊었다. 집안은 그녀가 좋아하는 은은한 아로마 향과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 도연이 돌아오기 전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을지, 그리고 자신의 미소가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지원은 환한 미소로 남편을 맞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도연의 얼굴은 그녀가 알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한 경멸과 혐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그녀의 인사를 받지도 않은 채 거실 테이블 위로 노란 봉투를 거칠게 던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원은 영문을 모른 채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진들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이었지만 그 상황은 전혀 기억에 없었다. 조작된 것이 분명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보,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란 걸.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지만 도연의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렸다. 악의 조작, 그가 비웃었다. 내가 검사야, 한지원. 내 눈은 증거를 봐. 이 사진들이 전부 거짓말이란 말인가? 그럼 이 남자는 누구지? 왜 당신이 이 남자와 호텔에 있었던 거지? 내가 밤새워 범죄자들과 싸우는 동안 당신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건가?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의 모든 사랑과 헌신이 한순간에 더러운 것으로 매도당했다.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정말 아니에요. 제발, 제발 내 말을 믿어줘요. 이건 오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그녀가 그의 팔을 잡으려 했을 때 그는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그녀의 필사적인 부인을 유죄를 인정하는 발악으로밖에 보지 않았다. 이성과 논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순간 그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아파트의 공기를 찢었다. 소리는 너무나도 커서 마치 집안의 모든 것이 함께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들렸다. 지원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통증과 함께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영혼이 파괴되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시간이 멈췄다. 도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범죄자를 향해서도 들어 올린 적 없던 손이었다. 희미한 후회의 감정이 스쳤지만 배신감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곧바로 휩쓸려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지원은 눈물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슬픔도 애원도 없었다. 오직 깨져버린 신뢰와 차가운 절망,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심판하고 단죄하고 폭력을 행사한 냉혹한 검사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시간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났다. 그날 밤 하나의 오해와 한 번의 폭력은 한 가정을,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위태로웠다. 권도연은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불편한 감촉보다 그의 마음을 더 짓누르는 것은 아내의 침묵이었다. 폭력의 순간이 지나간 후 한지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한번 쳐다본 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침묵은 어떤 비명이나 저주보다 더 무겁게 그의 분노를 짓눌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으려 했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침묵은 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소파의 냉기가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수록 그의 자기 합리화는 힘을 잃어갔다. 그의 귓가에 아까의 날카로운 파열음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채 그를 바라보던 지원의 공허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를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닌 지독한 정적이었다. 그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젯밤의 분노는 희미해지고 불편하고 어색한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지원과 마주할 아침을, 이어질 또 다른 다툼을 준비했다. 하지만 집안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그는 마지못해 침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침대는 호텔방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그는 황급히 옷장을 열었다. 그녀의 옷들이 있던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때 그의 눈에 침대 옆 협탁이 들어왔다. 그 위에는 지원의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다. 분노에 차 던져진 것이 아니라 마치 소중한 유품을 내려놓듯 반듯하게. 그 차가운 금속의 빛이 그의 눈을 찔렀다. 바로 그 순간 딸수아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의 굳어있던 이성과 감정을 날카롭게 관통했다. 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수아는 아기 침대에 서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를 찾고 있었다. 그는 서투르게 아이를 안아들었지만 아이는 그의 품에서 더욱 서럽게 울며 엄마를 불렀다. 분노는 이제 당혹감과 알 수 없는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지원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그녀가 일하는 병원에 전화했지만 그녀가 오늘 새벽 무기한 휴직계를 제출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처가에 전화했다. 장인,
장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의 횡설수설하는 말에 오히려 패닉에 빠져 되묻기 시작했다. 그는 차마 어젯밤의 일을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한지원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어떤 흔적도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오직 차갑게 빛나는 결혼 반지 하나만을 남긴 채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의 집요한 수사에도 잡히지 않던 범죄자들처럼 그녀는 그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 점점 커져가는 절망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 불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죄를 지은 사람의 도주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사라짐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처연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는 자의 마지막 결단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젯밤의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다. 분노가 거친 눈으로 보니 사진들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극적인 순간들만 담겨 있었다. 해가 지고 도시는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는 결국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는 울다 지쳐 잠든 수아를 품에 안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한때는 행복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그녀의 부재를 소리치고 있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지원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 미소를 보며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세상을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그의 귓가에 나지막한 질문이 울렸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그 위로 먼지처럼 쌓여 무게를 더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한때 서울중앙지검의 가장 날카로운 칼로 불렸던 권도현 검사는 이제 무뎌진 칼날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의 아침은 이제 사건 서류가 아닌 9살이 된 딸 수아의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계란말이를 하고 낑낑대며 딸의 머리를 묶어주었다. 그의 동료들은 모두 그를 안타까워했다. 모두가 탐내는 부장검사 승진도 여러 번 고사한 채 그는 오직 딸 수아의 학교 시간에 맞춰 칼같이 퇴근하는 평범한 검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야망은 7년 전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의 삶은 검찰청과 집, 두 점을 잇는 단조로운 선이 전부였다. 그는 스스로를 유배 보낸 죄수처럼 살았다. 낮에는 법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죄를 심판했지만 밤이 되면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는 7년 동안 단 하루도 그날 밤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내의 뺨에 남았던 붉은 손자국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던 그녀의 텅 빈 눈빛이 그의 영혼에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딸 수아는 그런 아빠의 상처를 아는지 모르는지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아이는 아빠의 세상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엄마의 빈자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엄마와 함께 와야 하는 학부모 참관 수업이나 운동회 날이면 도연은 수많은 엄마들 사이에 홀로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어야 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빼앗았는지 실감했다. 그리고 수아는 이제 엄마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정도의 단순한 질문이었다. 도연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엄마는 아주 먼 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느라 바쁘단다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아이의 질문은 날이 갈수록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엄마는 예뻤어. 엄마는 왜 나를 보러 오지 않아? 아빠랑 엄마랑 싸웠어. 그 순진한 질문들은 도연에게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다. 그는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진실을 밝혔을 때 딸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일같이 갈기갈기 찢겼다. 그는 딸에게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저 침묵하거나 어색하게 화제를 돌릴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아가 학교에서 그려온 그림을 그에게 내밀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아빠와 수아가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희미한 윤곽만 있는 사람의 형태가 그려져 있었다. 아빠, 여기 엄마를 그리고 싶은데 엄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아이의 말에 도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는 잠든 수아의 얼굴을 보며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는 지난 7년간 이것이 자신의 죗값이라고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견뎌왔다. 하지만 그의 죄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아무 잘못 없는 어린 딸이 그 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딸의 상처는 모두 그가 만든 것이었다. 그는 서재 깊숙한 곳에 잠가두었던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7년 전 그날의 사진들이 먼지에 덮인 채 그대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여전히 사진 속 지원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그리움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다고. 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이 파괴해버린 한 여자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고. 시간은 권도현에게만 흐른 것이 아니었다. 지구 반대편 미국의 볼티모어,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심장 흉부외과 수술실은 언제나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인 치열한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 전장의 중심에는 닥터 한지원이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수많은 꺼져가던 심장이 다시 뛰었다. 혈압 떨어집니다. 환자 바이탈 쇼크 상태. 경고음이 수술실의 정적을 찢었고 젊은 레지던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집도애인 지원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환자의 작은 심장을 응시하며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메스, 출혈 지점을 정확히 찾아. 시간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동료 의사들은 그녀를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 혹은 강철의 손이라 불렀다. 그녀의 수술 실력은 신의 경지에 가까웠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완벽한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회식에 참여하는 법이 없었고 동료들의 사적인 농담에 미소 짓는 일도 없었다. 수술실 밖에서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투명한 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지원은 수술 가운을 벗고 땀으로 축축한 머리를 쓸어 넘겼다.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감정이 없었다. 보호자의 눈물 어린 감사에도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병원은 그녀에게 완벽한 도피처였다. 이곳에서는 복잡한 감정 대신 명확한 데이터와 생명의 논리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안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철옹성 같은 일상에도 밤은 찾아왔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는 병원 근처의 최고급 레지던스였지만 그 내부는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비어 있었다. 값비싼 가구들은
주인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채 낯선 물건처럼 놓여 있었다. 그녀의 집에는 그녀의 과거를 짐작하게 할 만한 그 어떤 물건도 없었다.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도 없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간단한 샐러드로 저녁을 해결했다. 그리고 침실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허락하는 의식을 시작했다. 그녀는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휴대폰을 꺼냈다. 그 휴대폰은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화면을 켜자 배경화면에는 두 살배기 딸 수아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낮 동안 강철처럼 단단했던 그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소리 없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아야,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와 잠 못 들게 했다. 그녀는 세상 모든 아이를 살려냈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는 품에 안을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나온 이유는 단순한 분노나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날 밤의 폭력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사랑과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권도현이라는 남자가 두려웠고 그가 있는 세상이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그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상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떠나는 것이 그녀가 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병원 도서관에서 다음날 있을 어려운 수술의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그녀는 무심코 한국의 의학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다.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한 기사들을 훑어보던 중 사회면의 한 작은 헤드라인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형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 서울중앙지검 권도현 검사 지휘. 그 이름. 7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그 이름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의 눈에 밝혔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황급히 인터넷 창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얼음성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권도연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와 같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돌아갔다. 그는 현재 대형 건설사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이 사건을 맡아 밤낮 없이 파고들며 자신의 명성을 더욱 높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서류 더미를 넘길 뿐이었다. 그날도 그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십 년치의 회계 장부와 씨름하며 야근을 하고 있었다. 후배 검사들은 모두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그의 지친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무심하게 8년 전의 낡은 거래 내역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러다 그의 눈에 익숙한 상호 하나가 들어왔다. 베리타스 기획. 그 이름은 그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희미한 기억 하나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8년 전 그가 사소한 사건의 증거 사진 분석을 위해 믿을 만한 업체를 찾고 있을 때였다. 당시 동료였던 박상진 검사가 웃으며 그에게 베리타스 기획을 추천해 주었다. 실력은 좋지만 뒤탈 없이 조용하게 일을 처리해 주는 곳이라고. 그는 별 생각 없이 그곳을 이용했고 그 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검사의 직감은 그 우연의 이면에 무언가 더러운 것이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승부사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7년간 그를 짓누르던 무기력한 회색빛에서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의 푸른 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사건 서류를 옆으로 밀어두고 베리타스 기획이라는 이름 하나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식적인 수사 라인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지독한 사적인 문제였고 현직 선배 검사인 박상진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다. 그는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경찰 시절의 오랜 동기 강력계의 백 형사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체면을 버리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7년 전 베리타스 기획의 모든 것을 알아봐 달라고. 다음 날 검찰청 복도에서 그는 박상진과 마주쳤다. 어느새 부장검사가 된 박상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권 검사, 아직도 그 낡은 서류더미랑 씨름하고 있나? 그러니 만년 평검사 신세를 못 면하는 거야. 좀 쉬엄쉬엄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동료를 위하는 척하는 교묘한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기력하지 않았다. 며칠 후 백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가 보내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베리타스 기획은 흥신소를 위장한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였으며 주요 업무는 불법 도청과 사진 조작이었다. 그리고 그 자료의 마지막 장에 도연의 심장을 먹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7년 전 그의 아내 지원의 사진이 조작되었던 바로 그 시점. 박상진의 차명 계좌에서 베리타스 기획으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거래 내역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날의 비극은 우연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박상진은 그의 성공과 행복을 시기했고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인 지원에 대한 믿음을 공격했다. 그는 검사라는 직업적 자부심에 상처를 입혀 도연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가정을 파괴했다. 도연은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두 개의 거래 내역서를 보며 몸을 떨었다. 하나는 건설사의 뇌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상진이 지불한 대가였다. 그는 지난 7년간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자책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끔찍했다. 그는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교활한 악마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어릿광대에 불과했다. 죄책감은 이제 불타는 분노로 변했다.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흉 박상진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사냥해야 할 진짜 범인을 찾아낸 검사였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제 이 지독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단 한 사람에게. 그는 7년 만에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도현의 눈빛이 변한 순간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7년 만에 사냥감을 발견한 굶주린 맹수, 즉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로 돌아왔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베리타스 기획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맡은 건설사 비자금 사건을 완벽한 위장막으로 삼았다. 그는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베리타스 기획의 대표였던 남자를 소환했다. 남자의 이름은 조민수였다. 그는 이미 다른 사기 혐의로 몇 번 교도소를 들락거린 전과자로 지금은 작은 주점에서 술에 찌들어 살고 있었다. 취조실에 앉은 그는 권도영 검사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부터 이미 주눅이 들어 있었다. 도연은 처음에는 7년 전의 사건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 그는 오직 건설사와의 거래 내역만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조민수를 압박했다. 조민수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도연이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도연은 그에게
긴 징역형과 무거운 벌금형을 암시하며 그의 숨통을 조였다. 조민수 씨, 당신 같은 사람은 교도소에서 오래 버티기 힘들어. 하지만 협조를 잘하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 도연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럽고 유혹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조민수의 방어벽이 무너졌다. 그는 건설사 비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더러운 의뢰들에 대해서도 술술 불기 시작했다. 도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7년 전 혹은 8년 전쯤에 한 여의사 사진을 의뢰받은 적도 있나? 그 질문에 조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흔들리는 동공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연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거짓말 마. 당신이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어. 의뢰인이 누구였지 말해. 그의 분노에 찬고함에 조민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7년 전 당시 현직 검사였던 박상진에게서 의뢰를 받았다고. 한지원이라는 여의사를 미행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감쪽같이 합성해달라는 의뢰였다고. 사진 원본 파일은 어디 있지? 도현이 물었다. 조민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신의 낡은 사무실 창고에 처박아 둔 오래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날 밤 도현은 압수해온 하드 드라이브를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겼다. 그는 초조하게 복구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새벽녘 마침내 파일 복구가 완료되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7년 전 그가 보았던 지원이 낯선 남자와 호텔에 있는 조작된 사진들을 띄웠다. 그리고 다른 쪽 화면에는 원본 사진들을 띄웠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학회를 마치고 피곤한 얼굴로 홀로 걸어 나오는 지원의 모습, 전혀 다른 장소에서 찍힌 낯선 남자의 사진, 그리고 호텔 입구의 풍경 사진이었다. 진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잔인했다. 박상진은 이 무관한 사진들을 교묘하게 오려붙여 세상에서 가장 악의적인 거짓말을 창조해냈던 것이다. 도현은 모니터 속 아무것도 모른 채 홀로 걷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이 무고한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증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흉기였다. 그는 박상진의 동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상진은 검찰 동기였지만 언제나 도연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도연의 뛰어난 능력과 화목한 가정, 모든 것을 질투했다. 특히 그는 학창 시절부터 지원을 짝사랑해 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얻을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는 뒤틀린 욕망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랄한 파괴 행위였다. 도연은 밤을 새워 박상진에 대한 범죄 사실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민수의 자백, 조작된 사진의 원본 파일, 그리고 박상진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까지. 이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모든 증거가 갖춰졌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바로잡고 괴물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전하는 것. 권도현은 박상진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 나섰다. 바로 한지원의 행방이었다. 그는 검사로서의 권한을 극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적으로 이용하여 그녀의 흔적을 추적했다. 7년 전
그녀가 인천공항에서 볼티모어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구매한 기록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국제공조 수사 채널을 통해 한때 자신의 인맥이었던 FBI 요원에게 조용한 부탁을 했다. 며칠 후 그의 메일함에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파일 안에는 닥터 한지원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는 심장흉부외과 의사, 그녀의 경력과 나이, 그리고 사진 속 얼굴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아는 한지원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그가 기억하는 따뜻한 아내가 아닌 차가운 얼음 여왕의 그것이었다. 그는 병원의 공식 번호가 아닌 그녀의 개인 연락처를 손에 넣었다. 그는 전화기 화면에 뜬 12자리 숫자를 몇 시간이고 노려보았다. 7년의 세월, 지구 반바퀴의 거리. 그 간극을 이 전화 한 통으로 메울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초라했고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말은 변명처럼 들릴 것이다. 그는 두려웠다.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거절당하는 것이. 그날 밤 그는 잠든 딸 수아의 방에 들어갔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며 엄마를 불렀다. 그 작은 소리가 그의 망설임을 부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 뒤에 숨을 수 없었다. 이것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딸에게서 엄마를 빼앗은 진실을 그는 바로잡아야만 했다. 그는 서재로 돌아가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구 반대편 볼티모어의 아파트. 한지원은 막 고된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 텅 빈 집의 정적 속에서 지친 몸을 쉬고 있었다. 그때 낯선 국제 전화번호가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떴다. 스팸 전화이거나 잘못 걸려온 전화일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통화를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밀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7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아, 나야, 권도현. 그 이름이 그녀의 귀에 들리는 순간 지원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가 지난 7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모든 고통과 분노,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무슨 일로 전화했죠?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어버리려 했다. 잠깐만, 제발, 제발, 끊지 마. 함정이었어. 우린 함정에 빠졌던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다. 지원은 코웃음을 쳤다. 함정 7년이 지나서 한다는 변명이 고작 그거예요. 당신의 의심과 폭력도 함정의 일부였나요? 그의 말이 그녀의 상처를 헤집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가 전화를 끊기 전에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박상진. 박상진 검사 기억나? 그 자식이 꾸민 짓이야. 지원아, 내가 모든 증거를 찾았어. 조작되지 않은 원본 사진,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 그리고 모든 걸 자백한 녹취 파일까지 전부 다. 박상진. 그 이름은 지원의 기억 속에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남편의 동료였지만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친절해서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던 남자. 검사인 권도현이 증거를 말하고 있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게 된 그 단어를 이제는 그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처절함은 단순한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도연은 그녀의 침묵을 느끼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혹은 우리를 위해 이러는 것도 아니야. 이건 우리가 도둑맞은 진실에 대한 거야. 그리고 수아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내가 그놈을 법정에 세울 거야. 반드시.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변명이 아닌 한 검사의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통화가 끊겼다. 도연은 탈진한 사람처럼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일단 첫걸음은 떼었다. 볼티모어의 아파트, 지원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가 7년간 쌓아올린 평화와 체념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치밀한 음모였다면 그녀가 7년간 외면해온 진실이라는 질문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권도현의 전화는 한지원의 7년짜리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그녀가 애써 쌓아올린 얼음의 성벽은 통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함정이었어. 박상진. 증거를 찾았어. 그 단어들이 밤새도록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성적인 외과 의사의 두뇌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속삭였지만 상처 입은 여자의 심장은 혹시나 하는 미세한 희망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손에 잡을 수 없었다. 수술대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그날의 전화가 떠올랐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지난 7년간 거대한 거짓말의 희생양이 되어 스스로를 유폐시킨 꼴이 된다.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남편의 불신뿐만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악의적인 음모였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며칠간의 고뇌 끝에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병원장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병원 최고의 외과 의사인 그녀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짐을 챙겨 볼티모어 공항으로 향했다. 7년 전 도망치듯 떠나왔던 고국,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그녀는 복수나 재결합을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과 딸 아이의 빼앗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었다. 14시간의 비행은 고문과도 같았다. 좁은 좌석에 갇힌 채 그녀는 7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 뺨을 때리던 손의 감촉, 그리고 2살배기 딸아이의 우는 얼굴.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그 잔상들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귀국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와 예약해둔 서울의 한적한 호텔로 향했다. 그녀는 아직 권도현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선은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서울을 배회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어렵고도 가장 간절했던 목적지로 향했다. 바로 딸 수아가 다니는 초등학교였다. 그녀는 학교가 끝날 시간에 맞춰 교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딸을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7년 만에 만나는 딸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수많은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마침내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아이들 틈에서 그녀는 한눈에 자신의 딸을 알아보았다. 뽀얀 피부와 큰 눈,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 하지만
더 이상 아기가 아닌 훌쩍 자라버린 어린 소녀였다. 수아는 친구들과 웃으며 달려나왔고 그 모습에 지원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그리움과 죄책감이 폭포처럼 터져 나왔다. 그때 수아가 한 남자를 향해 달려가 품에 안겼다. 권도연이었다. 7년 만에 보는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오만함과 야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피곤함과 깊은 슬픔에 잠긴 한 아버지의 얼굴이 남아 있었다. 그는 딸을 안아들고 다정한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지원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그는 분명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남자였지만 동시에 지난 7년간 홀로 딸을 키워온 아버지이기도 했다. 지원은 차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두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이방인이었고 한때 사랑했던 남편에게는 원수였다. 그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진실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며칠 전 저장해둔 그의 번호를 찾아냈다.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은 차가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검사 박상진의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심의가 아니었다.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뒤틀린 진실을 바로잡는 비공식적인 재판장이었다. 피의자석에는 박상진이 그리고 검사석에는 권도연이 앉아 있었다. 방청석 맨 뒷줄 한지원은 조용한 그림자처럼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서울에 돌아와 권도연에게 연락한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7년 만에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마주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그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는 것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 심의가 시작되고 권도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그의 논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박상진의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검사로서의 직위를 남용하여 민간인을 사찰하고 증거를 위조하여 한 가정을 파멸시킨 직권남용과 무고 혐의를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박상진은 여유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것이 권도연의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음해라고 주장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스캔들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한 한 남자가 7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책임을 동료에게 떠넘기려는 것뿐입니다. 그의 변명은 교묘했고 일부 위원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권도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증인으로 베리타스 기획의 대표였던 조민수를 내세웠다. 죄수복을 입고 증인석에선 조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7년 전 박상진에게 사진 조작을 의뢰받았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박상진이 돈을 건네며 권도연 검사의 아내이니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사실까지. 박상진의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권도연은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두 종류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다. 왼쪽은 7년 전 박상진이 그에게 건넸던 조작된 사진. 오른쪽은 포렌식으로 복원된 원본 사진이었다. 스크린에는 학회를 마치고 피곤한 얼굴로 홀로 병원을 나서는 한지원의 모습, 그리고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찍힌 낯선 남자와 호텔의 모습이 명백하게 분리되어 나타났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사진은 그 어떤 증언보다 더 웅변적으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증거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치졸한 거짓말로 만들어졌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한지원은 스크린 속 아무것도 모른 채 걷고 있는 7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나는 고통스러운 해방의 눈물이었다. 박상진의 마지막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스크린만 바라볼 뿐이었다. 권도현은 그런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검사의 칼은 죄를 단죄하고 무고한 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 칼로 무고한 자를 베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자리의 수치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신속했다. 박상진의 파면이 결정되었고 그는 징계 심의가 끝나는 즉시 직권 남용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인생은 그렇게 한순간에 끝이 났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체포되는 그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권도현은 조용히 자신의 서류를 챙겼다. 그의 일은 끝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청석의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7년 만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비로소 서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떤 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재회의 기쁨도 화해의 기대도 없었다. 오직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깊은 슬픔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사람의 공허한 이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박상진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7년간 묻혀있던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다. 언론은 한때 비난했던 권도현과 한지원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조명하며 동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해와 동정은 이미 산산조각 난 그들의 삶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울에는 깊은 상처를 입은 두 사람만이 남았다. 며칠 후 권도현은 한지원에게 연락해 조용한 한강 공원에서 만났다. 7년 전 그들의 집이었던 아파트가 멀리 보이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물만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도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깊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해, 지원아. 내가 속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야. 당신을 믿지 못했던 것, 내 어리석은 오만함으로 당신을 다치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미안해. 그의 사과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에 닿았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상처를 지우는 것은 아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무게를 함께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될 수 없음을, 그들 사이의 신뢰는 이미 그날 밤 완전히 죽어버렸음을 알고 있었다. 그 만남의 끝에 도현은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다. 수아, 만나봐야지.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가장 원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후 도현은 수아를 데리고 같은 공원으로 나왔다. 그는 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오랫동안 아주 먼 곳에 가 있던 엄마가 수아를 만나러 잠시 돌아왔다고. 수아는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벤치에 앉아 있는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지원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수아야,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렸다. 수아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지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과 낯섦, 원망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다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지원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순간 지원은 무너지듯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며칠 동안 지원은 수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7년간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주려 했었다.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수아는 점차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7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지원은 아이의 엄마라기보다는 잠시 나타난 상냥한 이모 같았다. 그리고 지원은 알고 있었다. 자신은 다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인생은 이제 미국에 있었다. 그녀의 환자들과 동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도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다시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매일 수아와 영상 통화를 하고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오거나 수아를 미국으로 부르겠다고 약속했다. 공항에서의 이별은 눈물 대신 조용한 약속으로 채워졌다. 수아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엄마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지원은 그림을 소중히 품에 안고 딸과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뒤로 한 채 출국장으로 들어섰다. 이번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도연은 딸의 손을 잡고 비행기가 떠나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박상진은 죗값을 치를 것이고 세상은 그를 비극을 이겨낸 검사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진짜 죗값은 평생에 걸쳐 딸과 함께 이 부서진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거짓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길고 힘든 속죄의 길이 남아 있었다. 아빠, 엄마 또 오지? 수아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리고 우리도 엄마 보러 갈 거야. 그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하늘은 맑았고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